안녕하십니까. 저는 황 작가입니다. 황 작가의 책 읽기 총균세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총균세의 제3부에 속해 있는 13장 발명은 필요의 어머니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를 약간 뒤집은 그런 내용들, 그리고 그에 대한 설명들을 읽고 있습니다. 이 13장이 길어서 13장을 두 개로 나눠서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365쪽 혁신에 대한 수용성은 시대에 따라 변동한다 라는 부분을 읽어가겠습니다. 이 책의 취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앞서 언급한 요인들의 핵심적인 문제는 과연 그러한 요인들이 각 대륙에 따라 체계적으로 달랐으므로 기술의 발전 양상도 각 대륙에 따라 달라졌느냐는 것이다. 말로 표현하든 안 하든 간에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과 많은 역사학자들은 그렇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자면 사람들은 흔히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 집단이 기술적으로 낙후될 수밖에 없는 관념적 특성들을 지니고 있다고 믿는다. 그 원주민들은 보수적이었고 지금도 그렇지만 지나간 천지창조의 시대, 즉 상상 속의 꿈의 시대에 머물러 살아서 현재를 개선할 수 있는 실용적인 일에는 전혀 무관심했다는 것이다. 아프리카를 연구하는 어느 역사학자는 아프리카인의 특징으로 그들이 정신지향적이며 유럽인들과 달리 팽창 욕구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들은 순전히 추측일 뿐이다. 어느 두 대륙에서 유사한 사회경제적 조건을 가진 많은 사회들을 비교 검토하여 두 대륙 사람들 사이에 체계적인 관념 차이를 드러내는 연구는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논리는 순환 논법에 불과하다. 즉 기술적 차이가 존재하므로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관념적 차이가 존재할 것이라고 추론하는 식이다. 그러나 실제로 나는 뉴기니 안에서도 각각의 원주민 사회가 가진 지배적인 사고방식이 서로 크게 다르다는 것을 항상 목격하고 있다. 산업화된 유럽이나 아메리카에서와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뉴기니에도 새로운 방식에 저항하는 보수적인 사회와 새로운 방식을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혁신적인 사회가 나란히 공존한다. 그 결과 서양의 기술이 들어온 후 지금은 비교적 모험적인 사람들이 서양의 기술을 이용하여 보수적인 이웃들을 압도하고 있다. 예를 들면 1930년대에 유럽인들이 뉴기니 동부의 고지대에 처음 도착했을 때 일찍이 아무도 접촉한 적이 없는 수십 개의 석기 시대 부족들을 발견했는데 그 중에서도 침 부족은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이는 일에 유난히 적대적이었다. 그러나 백인 정착민들이 커피 심는 것을 본 침 부족은 자기들도 환금 작물로 커피를 재배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환금이란 얘기는 곧바로 돈이 될 만한 작물이란 뜻입니다. 즉 자기들이 먹을거리 이상의 것을 재배해서 돈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작물이 바로 환금 작물입니다. 1964년에 내가 만난 친부족 남자는 50세 나이에 글도 읽을 줄 몰랐고 전통적인 풀립 치마를 두르고 있었으며 아직 석기를 사용하던 사회에서 태어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커피 재배로 부자가 되어 그 돈으로 현금 10만 달러의 제재소를 구입했고 커피와 목재를 시장으로 운반하기 위한 트럭도 여러 대 갖고 있었다. 그와 대조적으로 내가 8년간 같이 일했던 이웃 고지대의 다리비족은 특히 보수적이어서 신기술에 관심이 없었다. 다리비족 지역의 헬리콥터가 처음 착륙했을 때에도 그들은 잠시 나와서 구경했을 뿐 다시 자기가 하던 일로 돌아갔다. 만약 친부족이었다면 헬리콥터를 전세 내려고 흥정을 시작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친부족은 현재 다리비족 지역으로 차츰 진출하여 땅을 차지하고 농장을 경영하고 있으며 다리비족은 그들의 일꾼으로 전락했다. 그 밖에도 모든 대륙에서 어떤 원주민 사회는 매우 수용적이어서 외래 문물이나 기술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여 자기들 사회에 흡수하는 데 성공했다.
나이지리아의 이보족은 모험적이라는 점에서 뉴기니의 친부족에 비견될 만하다.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숫자가 많은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은 나바호족이다. 유럽인들이 도착했을 때만 하더라도 그들은 수백 개 부족 중 한 부족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나바호족은 유난히도 탄력적이어서 혁신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작물에 서양 염료를 도입했고 은세공이나 목장 일을 배웠다. 그들은 지금도 전통적인 집에서 살면서 트럭을 몰고 다닌다. 보수족이라는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의 경우에도 보수적인 사회와 수용적인 사회가 공존하고 있다. 한쪽에는 태즈메니아인들이 있는데 이들은 유럽에서 이미 수만 년 전에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오스트레일리아 본토의 대부분 지역에서도 다른 것으로 바뀐 쾌쾌 묵은 석기를 계속 사용하고 있었다. 그 반대쪽에는 어업을 주로 하는 오스트레일리아 동남부의 원주민 집단들이 있다. 이들은 수로, 뚝, 어살을 건설하는 등 물고기의 개체수를 관리하는 정교한 기술들을 고안했다. 여기서 어살은요, 물속에 나무를 꽂아 세워 물고기가 들게 하는 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6시 내 고향 이런 곳에서 가끔 이 어살을 이용해 고기 잡는 방법을 소개한 것 같습니다. 이어갑니다. 그러므로 발명품을 개발하거나 도입하는 양상은 한 대륙 내에서도 각 사회에 따라 매우 다르다. 또한 한 사회 내에서도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 오늘날 중동의 이슬람 사회는 비교적 보수적인 편이며 기술의 최전선에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그러나 중세에는 그 지역의 이슬람 세력도 남보다 앞선 기술을 갖고 있었으며 혁신에 대하여 개방적이었다. 그곳은 동시대의 유럽보다 문맹률이 훨씬 낮았고 고대 그리스 문명의 유산을 잘 흡수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진 그리스 고전 중에는 아랍어로만 남아있는 것들도 많다. 그리고 중세 이슬람 세력은 풍차, 조력을 이용한 물방아, 삼각법, 범선 등을 발명하거나 더 정교하게 다듬었다. 또한 야금술, 기계 및 화학공학, 관계 방법 등에서 중요한 발전을 이루었고 중국으로부터 종이와 화약을 도입하여 유럽에 전했다. 중세에는 기술의 흐름이 오늘날처럼 유럽에서 이슬람으로보다는 이슬람에서 유럽으로 전해지는 경우가 압도적이었다. 그러다가 1500년경 이후에 비로소 이 흐름의 방향이 뒤바뀌기 시작했다. 중국에서의 혁신도 시대적으로 변동이 많았다. 1450년경까지 중국은 유럽보다 훨씬 더 혁신적이었으며 앞서가고 있었다. 심지어는 중세 이슬람조차도 따르지 못할 정도였다. 중국의 발명품은 아주 많았다. 그 중에는 운하 간문, 무쇠, 깊은 구멍을 뚫는 기술, 효과적인 마구는 말의 장치들입니다. 화약, 연, 자석 나침반, 활자, 종이, 자기. 자기는 여기서 도자기 이런 게 아니고요. 자석을 이용한 힘입니다. 인쇄술, 파이토스 원판 제외하고 그 다음에 백고리의 키, 외바퀴, 손수레 등이 있었다. 그러나 그 이후 중국은 혁신성을 잃고 말았다. 그 까닭에 대해서는 나중에 에필로그에서 추측해 볼 것이다. 한편 우리는 서유럽과 거기서 파생된 북아메리카 사회가 현대 세계의 기술 혁신을 주도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중세 말기까지만 하더라도 서유럽은 구세계의 그 어떤 문명 지역보다도 기술이 뒤처진 상태였다. 그러므로 어떤 대륙의 사회는 항시 혁신적이었고 또 어떤 대륙의 사회는 보수적이었다는 생각은 사실과 다르다. 어떤 대륙이든 또 어떤 시대든 간에 거기에는 혁신적인 사회도 있었고 보수적인 사회도 있었기 때문이다. 덧붙이자면 혁신에 대한 수용성은 한 지역 내에서도 시대에 따라 변동한다. 어떤 사회의 혁신성이 수많은 개별적인 요인들에 의해 결정된다고 했을 때 잘 생각해보면 이러한 결론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 모든 요인들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면 혁신성의 문제도 예측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과학자들은 이슬람, 중국, 유럽 등지에서 수용성이 달라진 구체적인 이유, 그리고 친부족, 이보족, 나바오족의 이웃의 다른 부족들보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고 친부족, 이보족, 나바오족이 이웃의 다른 부족들보다 신기술을 더욱 수용적으로 받아들였던 이유에 대해 논쟁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역사의 광범위한 경향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각 지역에서의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이든 상관없다. 혁신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아주 많지만 그 덕분에 역사학자에게는 오히려 일이 더 쉬워진다. 각 사회에서 나타나는 혁신성의 변동을 하나의 본질적인 확률 변수로 전환시키기 때문이다. 충분히 넓은 지역이라면, 이를테면 한 대륙 전체라면 어떤 특정한 시대를 보더라도 그곳 사회들의 일부는 혁신적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네, 다음 소제목은 발명기술의 확산 경위입니다. 혁신은 실제로 어디서 오는 것일까? 완벽하게 고립되어 있던 과거의 몇몇 사회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사회에서 다수 또는 대부분의 신기술은 그 지역에서 발명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회에서 빌려온 것들이다. 각 지역에서 발명된 기술과 빌린 기술의 상대적 중요성은 주로 두 가지 요인에 따라 정해진다. 그것은 특정 기술을 발명하는 일의 난이도와 특정 사회의 다른 사회들과의 근접도이다. 어떤 발명품들은 천연 원료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곧바로 탄생했다. 그러한 발명품은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세계 역사에서 여러 번 독립적으로 개발되었다. 한 가지에는 앞서 이미 자세하게 살펴보았던 식물의 작물화다. 이것은 적어도 9번 이상 독립적으로 발생했다. 또 하나의 예는 토기이다. 이것은 매우 흔한 천연 물질인 진흙을 말리거나 가열했을 때 나타나는 성질을 관찰하다가 만들게 되었을 것이다. 토기는 약 14,000년 전 일본에서 나타났고 약 10,000년 전 비옥한 초승달 지대와 중국에서, 그리고 그 이후 아마존 아프리카의 사헬지대, 미국 동남부, 멕시코 등지에서도 나타났다. 훨씬 더 까다로운 발명품의 한 예는 문자이다. 이것은 천연물질을 관찰한다고 저절로 떠오르지 않기 때문이다. 제12장에서 확인했듯이 문자가 독립적으로 발생한 것은 몇 번밖에 되지 않았으며 알파벳은 세계 역사에서 단 한 번 발생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어려운 발명품에는 수차, 회전 맷돌, 톱니바퀴, 자석 나침반, 풍차, 사진기 등이 있는데 이것들은 모두 구세계에서 단 한 번이나 두 번밖에 발명되지 않았으며 신세계에서는 한 번도 발명되지 못했다. 이처럼 복잡한 발명품들은 대개 빌려오기를 통해 습득된다. 각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발명할 수 있는 속도보다 전파되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이다. 확실한 사례 중 하나가 바퀴이다. 이것은 BC 3400년경 흑해 부근에 처음 나타나서 그로부터 몇 세기 이내에 유럽과 아시아의 많은 지역에 두루 모습을 드러냈다. 이 초기 바퀴들은 구세계에서 특이하게 설계되어 있었다. 태와 바퀴살로 만들지 않고 널빤지 석장을 짜 맞추어 둥글게 깎은 원판이었던 것이다. 그와 대조적으로 이게 지금 설명하면요 디스크처럼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널판지를 짜 맞춰서 둥글게 만든 디스크. 그와 대조적으로 아메리카 원주민 사회에서 만들어진 유일한 바퀴 형태는 멕시코의 토기 그릇에 그려진 것처럼 한 덩어리로 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사실은 아메리카 원주민 사회의 바퀴가 독립적으로 발명된 것임을 알려준다. 물론 그것은 신세계가 구세계 문명으로부터 격리되어 있었음을 입증하는 다른 증거를 통해서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 인류 역사에서 700만 년 동안이나 바퀴가 없었는데 구세계의 그 특이한 바퀴 설계가 불과 몇 세기 사이에 구세계의 여러 장소에서 잇따라 나타난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바퀴는 그 실용성 때문에 구세계의 유일한 발명 장소로부터 동서각지로 빠르게 확산된 것이 분명하다. 그 밖에도 서아시아의 근원지로부터 고대 구세계의 동서각지로 확산된 복잡한 기술의 예를 더 들자면 문자물쇠, 도르래, 회전맷돌, 풍차, 알파벳이 있다. 신세계에서 기술 확산이 이루어진 한 예는 야금술이다.
이것은 안데스로부터 파나마를 거쳐 중앙아메리카로 전파되었다. 유용한 발명품이 어느 한 사회에서 처음 나타나면 그것은 다음 두 가지 중 한 가지 방식을 통하여 전파된다. 하나는 다른 사회들이 그 발명품을 직접 보거나 그것에 대해 알게 되고 그것에 대해 수용적이어서 결국 그것을 채택하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 방식은 그 발명품을 갖지 못한 사회들은 그것을 발명한 사회에 비해 불리한 여건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 만약 그 불이익이 증대하면 압도당하여 교체되고 마는 것이다. 그 간단한 예가 뉴질랜드의 마오리 부족들 사이에 전파된 머스킷 소총이다. 그 중에서 웅가푸이라는 한 부족이 1818년경에 유럽 상인들로부터 머스킷 소총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 이후 15년 동안 뉴질랜드는 이른바 머스킷 전쟁에 휩쓸렸고 소총을 갖지 못한 부족들은 소총을 구하든지 아니면 이미 소총으로 무장한 부족들에게 정복당해야 했다. 그 결과 머스킷 소총의 기술은 1833년 이전에 뉴질랜드 전역으로 전파되었고 살아남은 마오리 부족들은 모두 머스킷 소총을 갖게 되었다. 한 사회가 어떤 신기술을 그것을 발명한 사회로부터 받아들일 때 그 확산 경위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평화적인 교역, 예로 1954년에 미국의 트랜지스터가 일본으로 전파된 일처럼, 첩보 활동, 예로 AD 552년 동남아시아의 누에가 중동으로 밀수입된 일, 이민자, 예로 1685년 프랑스에서 추방된 20만 명의 위구노들에 의해 프랑스의 유리 및 의료 제조 기술이 유럽 전역에 전파된 일, 전쟁 등이 거기에 포함된다. 다시 정리하면요, 평화적인 교역, 첩보 활동, 이민자, 그리고 전쟁, 이렇게 네 가지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대한 예를 들자면 중국의 제지 기술이 이슬람에 전해진 경우다. 이것은 AD 751년에 아랍의 한 군대가 탈라스강 전투에서 중국 군대를 패배시켰기 때문에 가능했다. 포로들 중에서 제지공 및 몇 명을 발견하여, 다시 읽겠습니다. 포로들 중에서 제지공 몇몇을 발견하여 사마르칸트로 데려가서 종이 제조를 시작했던 것이다. 12장에서 우리는 문화의 확산이 세부적인 청사진을 통해 이루어지거나 막연한 아이디어로부터 자극을 받아 세부적인 내용은 다시 발명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했다. 제12장에서는 문자의 전파를 예로 들었지만 두 가지 대안은 기술 확산에도 적용된다. 바로 위에 있는 문단은 청사진 복사의 사례에 해당하는 것이고 중국의 자기 기술이 유럽에 전해진 일은 장기간에 걸친 아이디어 확산의 사례에 해당한다. 매끄럽고 반투명한 도기의 일종인 자기는 AD 7세기경 중국에서 발명되었다. 그 후 14세기에 비단기를 통해 자기가 유럽에 전해지기 시작하면서, 그러나 제조 방법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도 주어지지 않았으나 크나큰 찬사를 받았다. 그럼 앞에서 얘기한 그 자기가요, 저는 전자기, 그러니까 자기, 자석인 줄 알았는데 여기선 한문으로 아마 도자기로 돼 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을 모방하려는 시도가 많았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1707년 독일의 연금술사 요한 베트거가 공정을 여러 가지로 바꿔본 후 점토에 각종 광물을 배합하면서 장기적인 실험을 거듭한 끝에 마침내 해결책을 발견했고 오늘날 그 유명한 마이센의 자기 공장을 설립했다. 그 후 프랑스와 영국에서도 각기 어느 정도 독립적인 실험을 통하여 세브르, 웨지우드, 스포드 등의 자기가 탄생했다. 유럽의 도공들은 그렇게 중국의 제조 방법을 재발명해야 했지만 그보다 먼저 그들은 눈앞에 놓여있는 목표 제품의 모델로부터 자극을 받았던 것이다. 네, 다음 소제목은 기술의 역사에서 지리와 확산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입니다. 어떤 사회가 확산을 통하여 다른 사회로부터 기술을 받아들이는 일은 그 사회가 처한 지리적 입지에 따라 쉬울 수도 있고 또 어려울 수도 있다. 근대사를 살펴볼 때 지구상에서 가장 고립되어 있던 사람들은 태즈메이니아 원주민들이었다.
그들은 가장 고립된 대륙인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160km나 떨어진 섬에서 살았으며 바다를 건널 수 있는 배도 갖지 못했다. 태즈메이니아인들은 10,000년 동안 다른 사회와 접촉하지 못했으므로 스스로 발명한 것이 아니면 신기술을 얻지 못했다. 오스트레일리아 및 뉴기니인들은 인도네시아 열도에 가로막혀 아시아 본토로부터 분리되어 있었으므로 아시아의 발명품은 조금밖에 받아들일 수 없었다. 확산을 통하여 발명품을 가장 잘 습득할 수 있었던 사회는 주요 대륙에 속해 있는 사회였다. 기술은 이들 사회에서 가장 신속하게 발달했다. 직접 만든 발명품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의 발명품까지 흡수하여 기술을 축적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자면 중세 이슬람은 유라시아의 중앙부에 위치해 있었으므로 인도와 중국의 발명품들을 입수했고 고대 그리스의 지식도 물려받았던 것이다. 확산의 중요성과 그 확산을 가능케 하는 지리적 입지의 중요성을 인상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몇몇 사회가 강력한 기술을 포기했던 일이다. 우리는 흔히 유용한 기술이란 일단 습득된 후에는 더 나은 기술이 나올 때까지 계속 존속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기술도 습득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잘 관리해야 하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예측 불가능한 요인들이 작용한다. 모든 사회는 각종 사회적 변화나 변덕을 겪게 마련이며 그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쓸모없는 것들이 높은 평가를 받기도 하고 유용한 것들이 일시적으로 절하되기도 한다. 오늘날에는 지구상의 거의 모든 사회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어떤 변덕 때문에 중요한 기술이 버려지는 일을 상상하기는 어렵다. 설령 어느 한 사회가 어떤 강력한 기술을 일시적으로 거부하더라도 그 사회는 이웃 사회가 그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계속 보게 될 것이므로 언제든지 재확산을 통해 다시 습득할 수 있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이웃에게 정복당하든지 할 것이다. 그러나 고립된 사회에서는 그러한 변덕이 오랫동안 지속되기도 한다. 일본이 총을 포기했던 사례는 유명하다. 총기가 일본에 처음 도착한 것은 1543년이었다. 원시적인 화승총으로 무장한 포르투갈 모험가 2명이 중국 화물선을 타고 상륙했던 것이다. 일본인들은 이 신무기에 깊은 인상을 받고 토착적으로 생산하기 시작하여 총기 제작 기술을 크게 향상시켰으며 1600년 이전에 벌써 세계 어느 나라보다 우수한 총을 더 많이 갖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에는 총기 도입에 역행하는 요인들도 있었다. 우선 이 나라에는 사무라이라는 전사 계급이 다수 있었다. 그들에게는 칼이 계급의 상징인 동시에 예술품이었다. 그리고 하층 계급들을 복속시키는 수단이었다. 일본에서 전쟁이란 사무라이, 검사 사이의 1대1 전투였다. 그들은 탁 트인 곳에서 서서 의례적인 말들을 주고받았으며 우아하게 싸우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그러나 우아하지 못하게 총을 마구 쏘아대는 평민, 병사들 앞에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되었다. 더구나 총은 외국의 발명품이어서 1600년 이후에 모든 외국 문물이 그랬듯이 차츰 경멸의 대상이 되었다. 사무라이가 지배하던 정부는 우선 총기 생산을 몇몇 도시에 국한시키기 시작했고 정부의 허가를 얻어야만 총을 생산할 수 있게 했다. 그 다음에는 정부에 납품하는 총에 대해서만 생산을 허락했고 마지막으로 정부의 총기 주문량도 감소시켜 결국 일본은 제대로 작동하는 총이 거의 없는 상태로 돌아가 버렸다. 동시대의 유럽 군주들 중에도 총을 경멸하여 그 사용을 제한하려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유럽에서는 이 같은 정책이 오래가지 못했다. 일시적으로 총을 금지한 나라는 곧 총을 앞세운 이웃 나라들에게 짓밟히고 말았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인구가 많고 고립된 섬나라였기 때문에 강력한 새 군사기술을 거부하면서도 무사할 수 있었지만 이러한 고립 속의 안전은 1853년에 막을 내리고 말았다. 페리 사령관 휘하에 미국 함대가 대포를 가득 장착하고 찾아오자 일본은 총기 제조를 재개할 필요성을 느꼈던 것이다. 일본이 총을 거부하고 중국이 해양 선박 그리고 기계식 시계와 수력 방적기까지를 포기했던 일은 고립 또는 반고립 상태인 사회의 기술 퇴행 현상을 보여주는 유명한 역사적인 사례다. 그러나 이 같은 퇴행 현상은 선사시대에도 있었다. 가장 극단적인 사례는 태즈메이니아 원주민들의 퇴행을 들 수 있다. 그들은 골기와
어획 기술마저 포기하여 현대 세계에서 가장 단순한 기술을 가진 사회가 되었던 것이다. 여기서 골기란 얘기는 뼈로 만든 용기들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은 활과 화살을 습득했다가 도로 포기했을 가능성이 있다. 토로스 해협제도 사람들은 카누를 포기했고 가우아 섬 주민들은 포기했다가 다시 습득했다. 폴리네시아 전역에서는 포기했다. 대부분의 폴리네시아인과 많은 멜라네시아인들이 전쟁에서 활과 화살을 사용을 포기했다. 북극 에스키모들은 활과 화살 및 카약을 잃었고 도시 에스키모인들은 활과 화살, 활비비, 이게 송곳의 일종이라 합니다. 개를 잃었다. 여기서 도시 에스키모인들이라고 있는데요. 아마 도시 에스키모인들인지 아니면 도시시라는 부족이 따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글을 다시 읽으면요. 북극 에스키모인들은 활과 화살 및 카약을 잃었고 도시 에스키모인들은 활과 화살, 활비비, 송곳의 일종을 그리고 개를 잃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뜻 보면 제가 나중에 원소로 저는 확인을 좀 해보겠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이건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소해서. 언뜻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이 같은 사례들은 기술의 역사에서 지리와 확산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을 잘 보여주고 있다. 확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술을 습득하는 일이 적어지고 기존의 기술을 잃어버리는 일은 많아진다. 네, 다음 소제목은 기술의 확산과 자가 촉매 작용입니다. 기술은 더 많은 기술을 낳음으로 어떤 발명품의 확산 과정은 원래의 발명품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기술의 역사는 이른바 자가촉매 작용의 좋은 예가 된다. 자가촉매 작용이란 스스로 촉매 작용을 일으켜 시간이 갈수록 가속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산업혁명 이후의 기술 급증도 인상적인 것이지만 중세의 기술 급증도 청동기 시대의 그것에 비하면 매우 인상적이었다. 마찬가지로 청동기 시대에도 후기 구석기 시대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기술이 급증했었다. 이렇게 기술이 스스로 촉매작용을 일으키는 한 가지 이유는 먼저 간단한 문제들부터 차근차근 해결해야만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자면 석기 시대의 농경민들이 어느 날 갑작스럽게 철을 추출하거나 가공하는 등 고온의 용광로가 필요한 일로 곧장 넘어가지는 못한다. 철광석 야금술이 발전하기 위해서 인류는 우선 자연에서 그냥 얻을 수 있는 재료, 즉 열을 가하지 않고 두드리기만 해도 모양을 만들 수 있을 만큼 부드러운 순수 금속, 즉 구리와 금을 가지고 수천 년의 경험을 쌓아야 했던 것이다. 또 토기를 만들고 그 다음에는 철처럼 고온을 요구하지 않는 구리 광석을 재련하거나 구리 합금, 즉 청동을 가공하면서 단순한 화덕을 차츰 발전시키는 수천 년의 세월이 필요했다. 비옥한 초승달 지대와 중국에서 철물이 일반화된 것은 약 2000년에 걸쳐 청동 야금술의 경험을 쌓은 후였다. 그리고 유럽인들이 도착했을 때 신세계 사회는 막 청동 인공물을 만들기 시작했고 철물은 시작도 못한 단계였다. 그때 유럽인들이 들이닥치면서 신세계의 독립적인 궤적을 끊어버렸던 것이다. 자가촉매작용이 일어나는 또 다른 주된 이유는 새로운 기술과 재료들이 재결합되어 다시 새로운 기술의 탄생을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455년 구텐베르크가 성경을 인쇄한 후 중세 유럽에서는 인쇄술이 폭발적으로 전파되었는데 BC 1700년에 그 이름 모를 인쇄공이 파이스토스 원판을 찍어냈을 때는 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해답의 일부는 중세 유럽의 인쇄공들은 6가지 발전된 기술을 한꺼번에 결합시켜 사용할 수 있었지만 파이스토스 원판 제작자는 그 대부분을 갖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종이, 활자, 야금술, 압착기, 잉크, 문자라는 이 기술 중에서 활자에 대한 아이디어와 종이는 중국으로부터 유럽에 들어온 것이었다. 쿠텐베르크는 활자 크기가 고르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금속 거푸집을 이용하여 활자를 주저하는 방법을 개발했다. 여기에는 문자 타인기를 만드는 쇠,
거푸집을 만든 황동이나 청동 화금, 물론 나중엔 쇠로 바뀌지만 주영을 만드는 납, 활자를 만드는 주석과 아연과 납의 합금 같은 여러가지 발전된 야금술이 필요했다. 쿠텐베르크의 인쇄기는 올리브 기름이나 포도주를 만들 때 쓰던 나사 압착기에서 나온 것이었고, 잉크는 기존의 잉크를 개선한 유성 잉크였다. 중세 유럽은 3000년에 걸쳐 발전된 알파벳 문자들을 물려받았고, 이 알파벳으로 작성된 글은 활자로 인쇄하기도 쉬웠다. 중국의 글에는 수만 개의 기호가 필요하지만 알파벳은 주조해야 할 글자 수가 몇십 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6가지 기술 중 파이스토스 원판의 제작자가 원판을 찍어낼 때 가지고 있던 기술은 쿠텐베르크의 것에 비해 훨씬 빈약한 것이었다. 원판의 인쇄 매체는 점토로 종이에 비하면 부피도 무겁고 훨씬 더 나갔다. 다시 읽겠습니다. 원판의 인쇄 매체는 점토로 종이에 비하면 부피도 무게도 훨씬 더 나갔다. BC 1700년경 크레타의 야금술, 잉크, 압착기는 1455년 독일의 것보다 원시적이었으므로 활자를 금속 틀에 고정시키고 잉크를 발라 인쇄하지 못하고 일일이 손으로 찍어야 했다. 원판의 문자는 쿠텐베르크가 사용한 로만 알파벳보다 기호도 많고 형태도 복잡한 음절 문자였다. 따라서 파이스토스 원판의 인쇄 기술은 쿠텐베르크의 인쇄기보다 투박했으며 손으로 쓰는 것에 비해 이점이 그리 많지 않았다. 그 같은 기술상의 단점에다 파이스토스 원판은 문자 지식이 궁전이나 사원의 몇몇 필경사에게만 국한되어 있던 시대에 만들어졌다. 그러므로 원판 제작자의 그 아름다운 제작물에 대한 수요도 거의 없었거니와 거기에 필요한 수십 개의 수동식 도장을 많이 만들 만한 동기도 거의 없었다. 그와 대조적으로 중세 유럽에는 인쇄술에 대한 잠재적인 대량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많은 투자가들이 구텐베르크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네, 다음 소제목입니다. 식량 생산에서 정주영 생활로, 그리고 기술의 역사로. 인류의 기술은 250만 년 전 이전부터 사용된 최초의 석기에서부터 발전하기 시작하여 오늘날의 레이저 프린터에까지 이르렀다. 나는 이미 구식이 되어버린 1992년산 레이저 프린터를 1996년산으로 바꾸었고 그것으로 이 책의 원고를 인쇄했다. 기술의 발전 속도는 처음에는 느낄 수 없을 만큼 느렸다. 수십만 년이 흘러도 석기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없었고 그 시절에 그 밖에 다른 재료로 인공물이 만들어졌다는 증거도 남아있지 않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기술의 발전이 너무 빨라서 신문의 날마다 게재될 정도가 되었다. 이렇게 오랫동안 가속화되어 온 발전의 역사에서 특히 중요한 두 차례의 도약이 있었다. 첫 번째는 5만 년에서부터 10만 년 전에 벌어진 일로, 그것은 아마도 우리 몸에 일어난 유전적인 변화, 즉 현세인의 언어 능력이나 현세인의 두뇌 기능 또는 그 두 가지 모두가 가능한 현세인의 신체로 진화된 일 덕분에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때 도약에서는 골기, 단일 용도의 석기, 복합적인 도구 등이 만들어졌다. 두 번째 도약은 우리가 정주영 생활 방식을 채택하면서 일어났다. 그 시기는 세계 각 지역에 따라 제각기 달라서 빠른 곳은 13,000년 전에 일어났고 또 어떤 지역은 오늘날까지 무소식이다. 그 같은 생활을 채택하게 된 것은 대개 식량 생산의 채택과 관련이 있었다. 식량 생산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농작물과 가수원과 저장된 잉여 식량이 있는 곳에 가까이 있어야 했던 것이다. 정주형 생활은 기술의 역사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는데 그러한 생활 덕분에 사람들은 들고 다닐 수 없는 소유물을 축적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유랑생활하는 수렵체지민들은 휴대할 수 있는 기술밖에 가질 수 없다. 자주 옮겨다니면서 탈 것이나 집 나른 동물을 갖지 못한 사람이라면 아기와 무기류 그리고 들고 다닐 수 있을 만큼 부피가 작은 최소한의 절대 필수품 정도로 자기 소유물을 제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류의 몇 가지 기술이 매우 일찍부터 나타났으면서도
오랫동안 발전하지 못했던 현상은 아마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이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도자기류 중에서 가장 빨랐던 것은 2만 7천 년 전에 현재의 체코슬로비아 지역에서 구워 만든 점토상들인데, 이것은 불에 구운 최초의 점토 그릇, 즉 14,000년 전에 일본보다 훨씬 앞선 것이었다. 짜거나 엮어서 무엇을 만들었다는 최초의 증거물도 같은 체코슬로바키아 지역에서 같은 시기에 나타났다. 지금 이 책의 저자는 지금 체코슬로바키아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나라는 지금 이제 분리되어 있습니다.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이 당시는 아마 분리 전인 것 같습니다. 이것 이후에 발견된 가장 오래된 바구니는 약 13,000년 전의 것이며 가장 오래된 직물은 약 9,000년 전의 것이다. 이처럼 첫걸음은 매우 빨랐지만 톡이든 직물이든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은 사람들이 정주하기 시작하여 톡이나 배틀 따위를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진 후였다. 식량 생산은 정주형 생활을 가능케 해서 소유물을 축적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측면에서도 기술의 역사에 결정적이었다. 인류의 진화에서 최초로 경제적으로 전문화된 사회, 즉 식량을 생산하는 평민들이 식량을 생산하지 않는 전문가들을 먹여 살리는 사회가 발달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제2부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식량 생산은 각 대륙에서 각기 다른 시기에 시작되었다. 더구나 이 장에서 확인한 것처럼 각 지역의 기술들이 새로 생기거나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발명품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부터 확산되어 들어오는 각종 기술도 필요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이 가장 신속하게 발전한 대륙은 확산에 대한 지리적 생태적 장애물이 그 대륙 내에서든 다른 대륙에서든 적은 대륙들이었다. 마지막으로 어느 한 대륙에서 각각의 사회는 곧 어떤 기술을 발명하거나 채택할 수 있는 한 가지 가능성을 나타낸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각각의 사회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혁신성 면에서 서로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른 요소들이 모두 동등하다고 가정했을 때 기술이 가장 빠르게 발달할 수 있는 것은 생산성이 높고 면적이 넓으며 인구가 많은 지역, 즉 잠재적인 발명가도 많고 서로 경쟁하는 사회도 많은 지역이다. 네, 다음 소제목은 식량 생산 시작과 확산의 난이도, 인구 규모 따른 다른 기술 발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식량 생산의 출발 시기, 확산의 장애물, 인구 규모의 차이라는 세 가지 요인이 이렇게 다시 읽겠습니다. 이제부터 식량 생산의 출발 시기, 확산의 장애물, 인구 규모의 차이라는 세 가지 요인이 어떻게 각 대륙에서 관찰된 기술 발전의 차이를 빚어냈는지 간단히 정리해 보기로 하자. 유라시아, 실질적으로는 북아프리카도 포함하는 이 지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땅덩어리이며 가장 서로 경쟁적인 사회의 수도 가장 많다. 또한 식량 생산이 가장 먼저 시작된 두 중심지, 비옥한 초승달 지대와 중국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유라시아 대륙은 주요 축이 동서방향이므로 한 지역에서 받아들인 발명품은 비슷한 위도와 기후를 가진 다른 지역 사회로 비교적 빠르게 전파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곳의 폭넓은 2차 축, 즉 남북 방향은 남북 아메리카의 비좁은 파나마 지역과 대조적이다. 그리고 유라시아에는 남북 아메리카와 아프리카의 주요 축을 단절시킨 것과 같은 심각한 생태적 장애물이 없다. 그러므로 기술 확산에 대한 지리적, 생태적 장애물이 다른 대륙에 비해 심하지 않았던 셈이다. 이와 같은 요인들 덕분에 유라시아는 홍적세 이후 기술 가속화가 가장 먼저 시작된 대륙이었으며 결과적으로 가장 많은 기술을 축적하게 되었던 것이다. 남아메리카와 북아메리카는 관습적으로 별개의 대륙으로 취급하고 있지만 사실은 수백만 년 동안 연결되어 있었다. 또한 역사학에서 제시되는 문제들도 비슷하므로 한 대륙으로 간주하고 유라시아와 비교해도 상관없다. 남북아메리카는 유라시아보다 상당히 작기는 해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땅덩어리다. 그러나 두 대륙은 지리와 생태라는 두 측면에서 분열되어 있다. 파나마 지역은 너비 64km 정도에 불과하지만 남북아메리카를 지리적으로 단절시키고 있으며 이 지협의 다리엔 강우림과
멕시코 북부의 사막은 생태적으로 단절시키고 있다. 멕시코 북부의 사막은 중앙아메리카에 발전된 사회들과 북아메리카 사회들을 분리시켰으며 파나마 지협은 중앙아메리카에 발전된 사회들과 안데스 및 아마존의 그것들을 분리시켰다. 더구나 남북아메리카의 주요 축은 남북 방향이어서 무엇이든 확산되기 위해서는 대개 동일한 위도상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위도와 기후의 변화를 무릅쓰며 이동해야 했다. 예를 들면 바퀴는 중앙아메리카에서 발명되었고 라마는 BC 3000년 이전에 안데스 중부에서 가축화되었다. 그로부터 5000년이 지난 후에도 남북아메리카에서 유일하게 짐을 나르는 짐승과 유일한 바퀴는 서로 만나지 못했다. 중앙아메리카의 마야 사회와 잉카 제국의 북쪽 경계선 사이의 거리 약 1900km는 바퀴와 말을 공유했던 프랑스와 중국 사이에 13,000km보다 훨씬 짧았는데도 말이다. 내가 보기에는 이 같은 요인들이 남북아메리카의 기술이 유라시아보다 뒤처진 이유인 것 같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땅덩어리지만 남북아메리카보다도 사뭇 작다. 인류 역사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 이 지역과 유라시아는 남아메리카와 북아메리카에 비해 오기가 훨씬 좋았지만 그래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를 유라시아와 북아프리카에서 분리시키는 중요한 생태적 장애물인 것은 사실이다. 아프리카의 남북축도 기술 확산을 가로막는 또 하나의 방해물이었으며 이것은 유라시아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사이와 함께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 내에서도 해당되는 문제였다. 후자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토기와 철야금술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사헬지대에서 발생했거나 늦어도 서유럽으로 들어올 무렵에는 사헬지대에도 들어왔다. 그러나 토기가 아프리카 남단에 도착한 것은 AD 1년경의 일이었고 야금술은 유럽으로부터 배를 타고 들어올 때까지 육로로는 남단까지 확산되지 못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오스트레일리아는 가장 작은 대륙이다. 게다가 대부분 지역은 강우량이 매우 적고 생산성도 매우 낮으므로 사람의 인구를 뒷받침하는 능력 면에서 본다면 결과적으로 더욱 작은 대륙인 셈이다. 더구나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식량 생산이 끝내 토착적으로 시작되지 못했다. 이러한 요인들이 합쳐져 오스트레일리아는 근대에 이르기까지 또 금속 인공물을 만들어내지 못한 유일한 대륙이 되고 말았다. 도표 13-1은 이 같은 요인들을 숫자로 바꾸어 본 것으로 각각의 대륙이 가진 면적과 현대 인구를 비교했다. 식량 생산이 시작되기 직전인 10,000년 전의 인구를 지금은 알 수 없지만 각 대륙의 순서는 지금과 같았을 것이다. 오늘날 가장 많은 식량을 생산하고 있는 지역들은 대개 10,000년 전의 수렵 채집민들에게도 생산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인구의 차이는 매우 심하다. 유라시아는 남북아메리카의 6배 가깝고 아프리카의 8배, 오스트레일리아의 230배에 가깝다. 인구가 많다는 것은 곧 발명가 수도 많고 경쟁사회 수도 많다는 뜻이다. 도표 13-1만 보더라도 유라시아에서 총기와 쇠가 만들어진 이유가 충분히 설명된다. 즉 인구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인구만 말씀드리면요. 유라시아와 북아프리카는 412만 명입니다. 1990년의 인구. 다시 해야 되겠네요. 100만, 1000만, 10억입니다. 그래서 다시 읽겠습니다. 1990년 기준으로 유라시아와 북아프리카는 41억입니다. 유라시아만 하면 40억이고요. 북아프리카는 1억 2천만이고요. 그건 이제 유라시아로 지금 묶었습니다. 그 밑에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즉 아메리카 대륙은 7억 3,600만입니다. 그리고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는 5억 3,500만입니다.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는 1,800만입니다.
이렇게 압도적으로 유라시아 대륙에 인구가 많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문명, 즉 발명가도 많아서 문명적 발달이 가능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어가겠습니다. 표에 대한 설명이 나와서 제가 위에 표를 잠깐 봤습니다. 각 대륙의 면적, 인구, 확산의 난이도, 식량 생산의 출발 시기 등에서 나타난 이 같은 차이에 따라 기술 발전의 격차는 더 크게 벌어졌다. 기술은 자가촉매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라시아는 처음부터 상당히 유리한 입장이 있었지만 1492년에 와서는 엄청나게 앞서게 되었다. 그것은 유라시아인들의 지능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유라시아의 지리적 요건이 탁월했기 때문이었다. 내가 알고 있는 뉴기니인들 중에는 잠재적인 에디슨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그들은 그 천재성을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활용했다. 즉 축음기를 발명하는 문제보다는 뉴기니의 정글에서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채 살아남는 문제에 주력했던 것이다. 네, 이렇게 긴 14장을 제가 두 번에 나눠 읽었습니다. 발명의 필요성 혹은 필요가 발명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네, 다음 14장 평등주의부터 도둑정치까지는 다음 시간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편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